이제 노후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강령에 이재명표 기본사회를 못을 박다. 대못을 박은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한국의 또 다른 하나의 준헌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왜 헌법이 만들어졌다 생각하느냐. 더불어민주당이 필연적으로 집권할 거니까 집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선거를 그 양반들이 다 장악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유심히 보는 겁니다. 이재명표 기본사회 당론으로 채택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내세운 사회정책인 기본사회를 명시하고 당원 중심 정당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뭐 공산사회하고 비슷한 개념이겠죠. 뭐. 기본사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시가 기본사회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변한 겁니다. 그거를 대부분 먹고 사는데 바쁜 시민들은 뭐 이놈이 되나 저놈이 되나 먹고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민주당은 당무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8월 10일에 열리는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올렸다. 당의 기본 방침을 담은 강령 전문에 이 대표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명시하고 당원 중심 정당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았다. 당 강령이니까 실질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일당 지배체제가 될 거니까 실질적으로. 뭐 여기에 대해서 이론을 개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주 과학적으로 지난 4년간의 총 여러분들 결론이 그건 겁니다. 기본사회는 이재명 전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내걸었던 기본소득을 기본주거, 기본교육, 기본금융, 기본의료 등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기본사회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보유세 이런 게 다 도입될 겁니다. 재원을 확보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망가지겠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 또 다수가 선동에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뻔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가는 게. 어떻게 그런 게 보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을 계속 들여다보고 고민하면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많이 하게 되면 손맛을 가지고 뭡니까 손감을 가지고 절개를 얼마 정도 해야 될지 딱 아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신문들은 이것을 간단하게 다뤘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향후에 실질적인 일당 지배체제를 완성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당 헌법에 속하는 것을 바로 기본사회를 추구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민주당이 지향하는 국가 비전도 현재의 내 삶이 행복한 나라에서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인 겁니다.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를 구현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모두 행복한 나라로 가는 겁니다. 행복한 나라를 지향하는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많이 끌어들여야 되고 그 뭐 세금이 여러분들 불필요하게 되면 또 국채 발행해 가지고 뭡니까 엄청나게 돈을 가지고 이제 수십 년간 뿌리는 정책을 나가겠죠. 뭐 수십 년이 가겠습니까? 제가 말씀 늘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의 주인이라는 것은 채권자지 않습니까? 채권자들이 딱 돌아가는 꼬라지 보고 그냥 신용등급 강등시키겠죠. 신용등급을 강등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럼 이제 이거를 뒷받침하는 전위부대가 여기 나오는 혁신회의 거의 뭐 친위부대하고 같은 거죠. 민주당 전당대회를 뒤흔드는 강성친명 혁신회의 이 정식 명칭이 강위원 강주 출신의 강위원이 여러분들 주도하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실질적으로 뭡니까 호남권이 권력을 다 쥐는 거죠. 그렇게 될 거로 봅니다. 저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그 이 뒤에 딱 있는 겁니다. 아주 정통 운동권들이 다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1960년 세들이 완전히 말아먹을 거다 두고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친명계 강경파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움직여 가지고 김민수 후보를 1등으로 만들고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를 지지선언 나선 뒤로 혁신회의, 더민주연합혁신회의가 전폭적으로 모든 정책을 이제 뭡니까? 여기서 다 이제 운을 띄우고 작전을 하겠죠. 그래서 김두관 후보가 현재 우리 당의 운명은 혁신회의가 좌지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행태는 군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연상시킬 정도입니다. 차기 지방선거에서 대거 후보를 공천하면서 세력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026년도 지방선거는 뭐 결과를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결과를 그냥 만들 테니까 사전투표 결과 다 만들어 가지고 뭡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그냥 지방 권력을 다 장악을 하겠죠. 차기 지방선거에서 대거 후보를 공천하면서 세력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수십 년간 본인들이 세운 계획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접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 신문들은 단신으로 처리했는데 엄청나게 저는 중요한 의미로 한국 근현대사 전부를 통해 가지고 선거 공정성 훼손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본소득, 기본사회 이렇게 여러분들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온 김에 이 기본사회란 것이 뭔가, 이재명 전 대표가 추구하는 기본사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겁니다. 예산 규모를 키우고 일반 국민들로부터 생산력이 있는 일반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과 준세금을 거두드리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 가지고 공공영역을 확대해 가지고 자기를 지지하는 표들과 함께 더 많은 재원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찍거나 아니면 뭡니까 세금을 더 때리거나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의료 사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지금 물꼬는 윤 대통령이 이렇게 시동 걸었지만 이 사람들이 되면 더 심하게 뭡니까 공공영역을 확대하겠죠. 기본 의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건강보험이 20%가 낸 돈으로 80%가 쓰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그냥 행복한 시들이 된 겁니다. 베네수엘라도 여러분 처음에 얼마나 없는 사람들이 행복했겠습니까? 어차피 세상을 뒤집자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체제로 안 되니까. 출생 기본소득 태어나면 또 돈을 주는 겁니다.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다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국가가 사람들에게 교육 권리를 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돈이 필요할 겁니다. 누가 돈을 댈 거냐. 가진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떠날 겁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체제로 가는 겁니다. 국가가 책임을 지주겠다는 겁니다. 주거도 책임지고 금융도 책임지고 의료도 책임지고 교육도 책임지고 소득도 책임지주겠다는 겁니다. 20세기 100년 실험을 꼭 같이 21세기에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선거를 우리가 지켜야 이렇게 노예가 안 된다. 뭐 지금은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은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과 적절한 수준의 소비를 보장하는 것이 공동체 유지와 존속을 위해 필요하다. 거의 사회주의 뭡니까?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그냥 기본소득이라고 그렇게 포장을 달리한 겁니다. 국가가 기본을 보장해야 된다. 누구든지. 그럼 누가 여러분들 기본을 보장할 거냐. 좀 더 있는 사람들이 내야 된다. 좀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내야 된다. 여기 보면 일부에서는 반천령 정책으로 보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추구하는 기본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소득,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제공한다. 기본주거, 모든 국민이 적절한 주거환경에 생활할 수 주거권을 보장한다. 권리가 되는 겁니다. 기본금융,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가행한다. 사회적이란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뭡니까? 변질이 되는 겁니다. 소셜. 예. 기본의료,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여기에 또 뭡니까? 한국인들은 반대하겠지만 조선 사람들 막 다 찬성하겠죠. 아이고 우리 이재명 박사 이렇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여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체제에서 할 겁니다. 이제. 어마어마하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겠죠. 원화 가치는 폭락할 거고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인플레이션 방어나 원화 가치로부터 자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보통 사람들이 관가하는 것은 한국의 선거 공정성이 완전히 훼손된 부분을 대부분 침묵하기 때문에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흔들리는 거죠. 선거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 이게 엄청나게 여러분들 파장을 일으키겠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뭐 골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대학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왜 대학 교수님들이 그렇게 침묵하는가?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뭐 자존감이라든지 사회적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는 겁니다. 보수가 워낙 낮아졌으니까 16년째.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가격 통제 정책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모든 가격 통제 정책은 그 산업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물가 통제 정책 같은 걸 오래 실시하게 되면은 그 사회가 완전히 뭡니까? 거들이 나게 되는 거죠.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항의하거나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내세우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무심한 사회가 돼버린 거죠. 교육은 한 사회의 인프라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교육을 통해 대학 교육을 통해 좋은 인재가 이공계 공급해야 여러분들 물건이나 이런 걸 잘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대학에 몸담고 계신 분이 실상이 어떤지를 잘 이야기를 했네요. 16년째 등록금 동결, 대학 교육의 생태계가 붕괴가 됐습니다. 그 이제는 정년을 안 주는 겁니다. 비정년 트랙으로 대학 교수를 충원하고 직접 교육비가 계속 삭감되니까 실험 실습비, 학생활동비, 교수 연구비를 줄이고 그다음에 토지 매입, 건물 매입, 교사 정축 개척 교육 환경 투자가 계속 줄어드는 거죠. 이런 비용이 2010년 2조 4,200억에서 2022년도 1조 2,900억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성 지출에 대해서 대학의 이런 투자 총액수가 2010년에 비해서 10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절반으로.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아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종의 변동비죠. 예. 연구비라든지 그다음에 실험 실습비 같은 건 변동비잖아요. 전부 다 깎아버린 겁니다. 예. 2022년도 결산액은 2014년 결산액 18조 9,700원에 못 미치는 규모고 그러니까 2020년 22년도에 대학이 지출한 이런 이 투자성 그런 경비들이 2014년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2022년 그러니까 국가 보조금을 제외하게 되면은 16조 6,300원인데
2014년 결산액이 17조 190억이니까 2014년에 비해서 2022년이 투자성 성격의 지출이 5,600억 정도 감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경상가격이니까 물가 상승률을 연동시킨 불변가격으로 환산하면 격차가 훨씬 더 크겠죠. 그냥 뭐 복지부 해가지고 닦아 먹고 쓰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늘렸는데 투자성 경비는 지출 안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보셨다시피 미국의 빅테크들이 수백조를 투자하지 않습니까? 자본적 지출. 그 자본적 지출은 미래를 위해서 인프라에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대학에 투자하는 게 인프라 투자지 않습니까? 그게 다 닦아 먹고 써버리는 겁니다. 그냥 돈 벌어가지고. 16년째 요지부동인 등록금 동결 정책 때문에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학령 인구까지 이런 감소를 해야 되니까 등록금 동결 정책은 대학 재정의 위기를 초래했고 대학 교육의 성장세를 꺾어버렸고 그다음에 법인 전입금, 국고보조금, 기부금 등등은 단발성인 그런 일회성 그런 지원이니까 등록금 인상이 돼야 되는데 물가 연동률에 여러분들 준하는 정도의 조정을 해 줬어야 되는 겁니다. 16년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다 바뀌었지만 16년째 여러분들 등록금을 묶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게 봉급이 이렇게 적어 가지고 대학 교수들의 자존감이나 이런 게 있겠습니까?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일체 발언하지 않지 않습니까? 소망을 상실한 대학들은 더 이상 대학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었다. 대학들은 국고 지원 사업을 따기 위한 출혈 경쟁에 뛰어들어야 됐고 개별 대학의 정체성이나 비전은 사라지고 오로지 교육부가 제시하는 방향의 일렬종대 선착순 경쟁만 벌리고 있다. 완전히 뭡니까? 돈을 가지고 교육부가 대학들을 다 장악을 한 겁니다.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사회주의화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대학은 사회의 양심일 수도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왜 대학 교수님들이 70년대와 달리 성명서 하나 나오지 않는 이유를 아는 겁니다. 성명서를 내면 교육부에 찍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불이익을 받을 거니까. 여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참 이런 이야기 하기 힘든데 다소 극단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10년 이상 봉급이 동결된 교수들에게는 긍지도 없고 의욕도 없고 사명감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대학은 더 이상 우수 연구자들의 로망이 아닙니다. 대학 교육 생태계가 무너진 데 16년이 걸렸으면 복원시키는데 몇십 년이 걸릴 겁니다. 이제는 학령 인구가 이런 감소를 했으니까. 대한민국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입으로는 연구개발을 떠들지만 그 연구개발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전초기지에 해당하는 대학을 16년째 완전히 고사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자식들은 뭡니까? 외국 대학에 다 보내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한국 대학이 망하든 흥하든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은 사기업을 제외하고는 사기업에서 이런 돈을 또 제대로 버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반도체 가려 가지고 한국 기업들의 실상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반도체 부분 같은 게 여러분들 완전히 가리고 그거를 제치고 한국 기업을 보게 되면은 돈을 남기는 회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여기에 민재 오빠님 스패너께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구독 좋아요를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컨텐츠를 제가 매일 6시간에서 8시간 투자를 해서 만듭니다. 방송이 좀 늦어지는 것은 8시간 내지 6시간 전력 투구를 했는데 그걸 못 마친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최소한 방송을 들으면은 좋아요를 누르고
그다음에 방송을 들으시는 게 예의인 것 같아요. 매일 6시간 8시간 투자하는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 관계없이 고3처럼 준비해야 방송을 2시간 3시간 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꼭 방송을 들으시게 되면은 여기 스팸 하시는 분들이 계속 말씀 안 하시더라도 좋아요를 누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구독도 안 하신 분이 계시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야 조금 콘텐츠가 아시지 않습니까? 공병호 TV가 선거 부정 다루면서 방송 노출이 거의 안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방송 중에 자꾸 뭐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데 민재 오빠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뭐 이제는 기회가 많이 없어졌죠. 등록금을 현실화하더라도 학령 인구 자체가 감소를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겁니다. 대학에 계신 분이 이렇게 돈 문제를 참 거론 안 하죠. 기고하시는 대학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도 16년째 등록금을 동결하는 것은 전형적인 가격 통제인데 한국 대학들이 완전히 뭐죠. 그냥 바닥으로 만드는 정책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가격 통제 정책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습니다. 여러 시대와 국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역사책에 기록된 거의 최초의 사례가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AD 301년에 실행한 밀가격 통제력이죠. 이 정책은 밀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최고 가격을 설정했지만 이제 공급이 안 된 거죠. 원가 이하로 공급을 해야 되니까.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면은 생산자들의 의욕이 저하되어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가격 제한 정책은 대부분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가격 조절 기능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수급 체계가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번에 의정 갈등 의료 사태도 결국 보게 되면은 낮은 숟가락을 따게 보게 되면은 가격 통제 정책이지 않습니까? 가격 통제 정책이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자, 여러분 참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어렵죠.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어렵고 저는 조직 생활 한 10년 정도 하고 한 20년 넘게 자영업을 한 거죠. 매달 이제 돈을 벌어서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되는 그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젊은 날에는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조그마한 어장을 하셨기 때문에 직접 봤고 먹고 사는 문제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식인으로 출발했지만 지식인에서는 아주 드문 자기 손과 발과 머리를 가지고 한 20몇 년을 먹고 사는 일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굉장히 예사롭게 보지 않고 이렇게 어렵게 된 기업들을 상당히 측은지심을 갖고 보는 거죠. 기술 변화가 있거나 고객의 기호가 크게 바뀌거나 국가의 정책이 크게 바뀌게 되게 되면은 사업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시장 자체가 완전히 기울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세상이 올지 누구도 몰랐지 않습니까? 천하의 롯데그룹이나 천하의 신세계그룹이 유통시장을 반분해 가지고 오래오래 여러분들 잘 할 걸로 봤지 않습니까? 이제 롯데만 하더라도 주력 사업이 화학하고 화학 제품이나 이런 거 화학하고 그다음에 유통인데 유통업 자체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이동했기 때문에 뭐 수익이 그렇게 아마 적자일 겁니다. 그룹 전체로. 몇 년째 적자가 될 거죠. 이제 신세계그룹 같은 경우도 이마트나 백화점이 그동안 선전을 했을 텐데 지금 뭐 이마트 상황이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좋지가 않으니까 여기 이제 언론들이 많이 다루네요. 위기 직면한
옛날에 유통명과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 세상이 다 이렇게 돌고 도는 겁니다. 돌고 돌기 때문에 그냥 조금 뭐 이렇게 잘 못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제 온라인이 워낙 쿠팡이라든지 뭐 이런 중국 업체들이 워낙 거세니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걸 보게 되면은 롯데가 포스코에 이어 6위를 유지했는데 경기 침체에 더불어서 주력 사업인 유통화학 부분에서 수익을 거의 못 내는 거죠. 화학도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시가 심하니까 이마트도 창사일의 첫 적자고 이마트 자체 영업이 전년 대비해서 27.3% 여러분들 감소했으니까 그 큰 매장의 객단가라고 부릅니까 그런 것이 그렇게 크지가 않을 거라 투자는 많고 이제 뭐 이렇게 희망퇴직 받고 하는 건데 뭐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주가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이게 5년인데 이마트가 거의 반토막이 났네요. 그리고 이제 롯데쇼핑 여기도 5년인데 마이너스 52%니까 뭐 주식시장에서 절반 정도 떨어지는 것은 그렇게 뭐 놀라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이 추세를 보게 되면은 회복 기미가 참 요원한 거죠.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으면은 운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이렇게 이제 불황이 거세고 오프라인 공세가 심하지만 또 틈새 시장을 잘 이렇게 여러분들 공략했던 뭐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다이소 다이소 2021년에 2조 6천억 2022년에 2조 9천억 아마 이제 2023년에 3조 넘었을 겁니다. 이 다이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장을 전문점이죠. 일종의 1,000원짜리 팔아서 얼마나 버텼나 2024년 3년도에 3조 4천억을 팔았네요. 엄청난 거네요. 이렇게 살아남는 데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불황이 심해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가성비를 따지니까 가격 대비 가격을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매출이 전년 대비 17.5%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6.9% 사업 세계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죠. 이렇게 해서 법인세를 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그 돈을 참 귀하게 아껴서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그냥 낭비하게 되면은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오래전에 이제 세상을 떠난 어머니 지금 생각이 떠오르는데 돈이 항상 잘 벌리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나들한테 한 이야기를 제가 귀담아 들었던 것 같아요. 왜 그 이야기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누나들한테 어머니가 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건 그냥 사업하면서 경험상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돈이 항상 잘 벌리는 게 아니다 이야기죠. 돈이 아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연배가 좀 지긋한 분들은 경험하실 겁니다. 일생을 통해서 항상 돈이 잘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돈이 잘 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벌 때 잘 아껴 가지고 미래를 여러분들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며칠 전에 소개했던 유럽 북구 유럽의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참 야무지게 하는 거죠. 북해 유전에서 1969년부터 번 돈을 세대 간 약조에 따라 가지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그 자산을 나누어 가져야 되니까 1년에 수익률 평균 수익률 4% 이하 범위 내에서만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 엄청나게 중요한 규칙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어차피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카나님께서 국내 주식과 금융 투자시로 유동성 빠져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뭐 이제 그 세금을 뜯어갈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다 뜯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산층도 어떻게 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늘 이야기하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방어하는 문제 못지않게 한국은 앞으로 뭐 기본소득 사회 기본 사회가 되면은 환율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겁니다. 환율이. 그래서 원화 가치로 표시된 자산을 가능한 좀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의료 사태 보시다시피 뭐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물적으로 지금 주어진 현안만 덮는데 다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해외 신용평가회사가 어떻게 평가할 건지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외환위기 때도 또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 이제 대비를 이런 것을 잘 보고 야 저렇게 되면 이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오늘 과거에 그런 금융 유통 명가였던 롯데그룹이나 신세계그룹을 제가 오늘 언급한 것은 오늘 마침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니까 좌측 하단에 미국의 백화점 위기에 대한 부분을 다뤄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표입니다. 199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근까지 미국의 백화점 매출액 추이입니다. 2000년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한 1000억 불 정도 팔았네요. 백화점이.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 생겼을 때 조금 반등했는데 뭐 내려갈 수밖에 없죠. 미국 같은 경우는 백화점에서 이제 온갖 제품들을 다 샀는데 지금 할인 매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TJ 맥스라든지 뭐 라스라든지 뭐 그런 데에서 다 사면 되니까 훨씬 싸게 이 시대가 간 겁니다. 메이시라든지 뭐 시얼스라든지 이런 좋은 시대가 세상이 이렇게 다 변하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고 이게 백화점 업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프라인 업종들이 대부분 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뒤처지다는 거 아닙니까? 뒤처지다. 그럼 이제 여기에다 또 임대업도 여러분들 다 뒤처지게 되겠죠. 디스카운트 스토어 그다음에 전문점들이 부상하면서 미국의 쇼핑몰을 가면 대부분 이렇게 백화점류의 업종들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쇼핑몰 앵커라고 해요. 앵커리 여러분들 닫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슬프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이제 앞으로 AI가 여러분들 더욱 활성화되면 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요동치겠습니까? 디파트먼트 스토어 백화점 업계의 매출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닫았네요. 지금은 조금 덜하고 2020년까지 엄청나게 여러분들 전국의 미국의 백화점들이 문을 닫은 겁니다. 시대 변화를 잘 읽고 열린 마음을 갖고 자기 이제 뭐 그런 직업 그리고 또 투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잘 이렇게 여러분들 준비를 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오늘 그 이재명포 더불어민주당의 당령 개정 기본사회 이런 것은 보통 사람들이 잘 인지하기 힘들지만 미국에 닥치게 될 한국 사회 큰 틀의 변화를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공병호 TV를 꾸준히 보시게 되면은 크게 도움을 받을 겁니다. 실시간으로 저하고 똑같은 수준 정도 정보가 공유가 이루어지니까. 다른 데는 뭐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한동훈이가 여름 윤 대통령을 만났다 밥을 먹었는데 안주가 뭐다 뭐 이런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복글복인 겁니다. 생산적인 정보를 구하는 사람들은 공병호 TV를 꾸준히 보시게 되면 굉장히 큰 도움을 제 자신 있게 여러분 영어 표현으로 포워드 루킹이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을 보는 겁니다. 항상 앞을. 그걸 좋아하고
그런 책도 많이 썼고 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이야기죠. 지금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앞으로 뭐가 일어나겠냐 이런 것 자체를 평생 동안 뭡니까 즐겁게 여러분들 공부하고 하니까 예. 앞으로 이 방송도 계속해 나가 있죠. 앞을 보는 거. 예. 앞을 보고 준비하는 거 대비하는 거. 그래서 제가 재테크 노후자산 관리를 다루는 거가 그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의료사태도 왜 다루냐 그게 여러분들 미래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 청력을 보호하는 거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저보다 좀 많이 드신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 청력을 잃어가시는 분이 꽤 되시고 그리고 제가 저보다 연배가 좀 높은 분들을 만나면서 청력을 보호하는 것이 노후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뜬금없이 청력까지 다룹니까? 이게 큰 과제입니다. 제가 나이가 드신 분들 보면은. 그리고 노년에도 이렇게 여러분들 그거 하시면은 이 청력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이 팁도 가르쳐 주거든요. 한 분은 제가 잘 아는 아주 젊은 날 왕성하게 활동하셨던 분인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공 박사 저 양반이 지금 점점 요즘 들어서 귀가 조금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분은 이 귀 뒤에 이게 혈관하고 관련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혈관 부분들을 굉장히 이 귀 뒤에 혈관과 관련된 부분들의 마사지를 자주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것 같다. 내가 청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그런 건 의사분들이 가르쳐 주지 않는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경험적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에 보니까 이제 서양인들은 조금 민감하죠. 이런 안전에 대해서. 그래서 실험실에 또 보면은 실험용 안개를 대부분 다 끼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자전거를 탈 때는 항상 우리 사회도 지금은 이제 많이 정착됐지만 아이들한테 머리 보호 하는 기구를 쓰게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면 이제 파리 올림픽에서도 자녀들 데리고 테니스 코트나 축구장을 찾았을 때 대부분 부모가 아이들에게 청력 보호대를 이렇게 착용하게 하거든요. 안전도가 훨씬 더 우리보다 좀 더 민감하죠. 민감한데 이제 오늘 기사를 보니까 여기 한쪽에 난청 전문의가 말하는 청력 망친 의외의 장소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이 난청 분야의 전문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궁금해 가지고 보니까 난청 분야의 대가로 꼽히는 정성욱 동양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최재영 세브란스 병원의 이비인후과 교수 이분들은 참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노력을 많이 했으면 이렇게 대학에 계시는 교수가 되셨네요. 다 전문의 전공의 과정을 거쳤은 분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예사롭게 안 보이네요. 의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죠. 70세 3명 가운데 1명 어마어마하게 많죠. 80세 2명 가운데 1명이 난청 환자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인 거죠. 젊은 시기에 과도한 소음 노출이 이 같은 노화성 난청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어폰을 쓰지 않습니까? 이어폰 기능도 굉장히 많이 발전됐죠. 그래서 젊은 분들은 이어폰을 사용해야 될 때 있겠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들 꼭 사용해야 되지 않는 장소에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 노화성 난청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유전적 취약성 그건 아마 귀 구조 같은 걸 겁니다. 그다음에 비만 당뇨 등 대사성 질환이 난청의 원인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특별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관, 혈류하고도 영향이 있는 거죠. 그렇게 제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혹시 이제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보시면은 의견이 있으시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비만, 당뇨 등 대사성 질환이 난청의 원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반인 입장에서 의료를 잘 모르는 사람에서 어떻게 쓰겠는가 하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이 듣는 능력이라는 것도 혈류 흐름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거다. 그렇게 혈관이 이런 막히거나 아니면 혈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은 그런 듣는 능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상식선에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 이제 청력이 나쁜 사람들은 인지 능력의 대부분을 듣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대화할 때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고 카페나 대합실 등에서 주변 소음이 심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인 난청의 초기 증세인데 통화를 알아듣기 어려운 것도 초기 증상 가운데 하나인데 청력은 조금 떨어지면 인지하기가 어렵고 집에서 가족들과 같은 음량으로 TV를 볼 때 잘못 알아듣고 답답하다며 청력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고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 음량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폰 음량을. 가능하면 사용을 많이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어폰이 애플도 나오고 삼성도 나오고 보세도 나오고 지하철은 시끄럽기 때문에 음량을 끝까지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청력이 크게 나빠진다. 아주 중요한 정보인 거죠. 이어폰을 낀 상태에서 외부 소음이 이런 많이 유입되니까 그걸 더 잘 듣기 위해서 청력을 올리는 과정에서 청력에 손상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은 보청기에 대한 좀 선입견이 있으니까 많이 착용은 안 하죠. 아무튼 간에 제가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을 만나게 되면은 이 기사 이전에 항상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청력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늙어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 이제 대사성 질환에 대한 게 나왔으니까 대사성 질환은 특히 대사증후군은 혈액순환과 깊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귀 주변에 아마 혈액이 많이 분포가 돼 있을 건데 그게 원활한 혈액 공급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난청이 될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난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건강성을 잘 유지하고 듣는 능력을 오래 여름 유지하는 것은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큰 복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어폰을 거의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제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노인들이 청력을 보호하기에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소음 노출 최소화,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청력 보호장구, 귀마개, 이어플러그 등을 사용합니다.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 어린이들은 특히 많이 썼더군요. 소음 방지 기구들을.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네요. 이 보청기 시장이 연 한 4.40% 정도 증가하네요. 노인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자, 여기 이제 오늘 거짓말 참 우리 사회가 참 거짓말이 조금 심하죠. 심한데 이번에 이제 여러분 뭐 의료 사태라는 것도 자이든 타이든 간에 결과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대통령이든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이든 간에 거짓말을 한 거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그 거짓말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거짓말은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가시키는 것이 과학적 근거가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국회 청문회나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보건복지부가 전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을 한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여러분들 현재 미래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의사수 증가 문제에 대해서 매년 2000명 총 10,000명을 증가시켜야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식적인 그런 TV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잖아요. 과학적 근거가 일단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거짓말을 어떤 거짓말을 한 겁니까? 윤 대통령께서 이번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건복지부 장차관도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를 했다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국회 청문회 과정이나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미뤄보게 되면은 그리고 의료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협의를 현장 전문가인 의료계하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국민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고 보건복지부 장차관도 거짓말을 한 거지 않습니까? 두 번째 거짓말인 거죠. 세 번째는 뭐라고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까? 보건복지부 장차관께서 의사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왜 이 정책이 필요하냐?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수가 부족하고 지방의료의 의사수가 부족하니까 의사수를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필수 의료과의 여러분들 전문의를 딴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필수과에 가서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임 전공의들 가운데 흉부외과나 신경외과 같은 산부인과나 이런 데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필수과를.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의사수 부족 문제가 아니고 의사수 배치 문제, 의사수 배분 문제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모르겠습니까? 20년 30년 그 분야를 일을 해왔는데 의사수가 부족해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뭐라고 거짓말한 겁니까?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수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들더라도 세 가지가 전부가 다 거짓말인 거지 않습니까? 후기 조선시대에 조선인들이 거짓말이 심해가했다는 것은 하멜 표류기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선교사들 기록에도 간간히 나오죠. 그런데 뭐 그것이 왜곡됐다고 이렇게 칩시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렇게 많이 뭡니까 우리가 좀 잘 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안 해야 된다고. 그럼 왜 거짓말을 했겠냐. 관리들이 수탈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관아에 끌려가게 되면 거짓말하지 않으면 목숨을 구할 수 없으니까 거짓말하게 됐을 거라고요. 어떻든 여러분 의료 사태를 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파부터 여러분들 오메가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가 다 거짓말인 겁니다. 그럼 그 거짓말이 지금 밝혀진 상태인데 그럼 거짓말을 하게 되면 보통 양심을 가지면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안하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아예 몰라 그냥 발표했으니 그냥 해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 태도를 보면 뭡니까? 앙 몰라 그냥 행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MZ세대 통하겠습니까? 젊은 세대가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겠냐고. 대통령부터 장차관이 모두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뭡니까? 전공이 복귀하겠습니까? 의대생들이 복귀해서 수업 듣겠습니까?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너무나 창피하고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망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짓말 좀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해가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올려주고 여러분들 그거는 내려주는 것이 그냥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과학으로 증명이 된 거지 않습니까? 차이값이 그런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수조분의 1 수십경분의 1 정도에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여러분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건 과학이지 않습니까? 선거는 데이터를 조작했으니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걸 다 깔아뭉갠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께서. 한 번만 그렇게 한 겁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다 여러분 조작했죠. 그 전에 여러분들 4월 며칠인가 보궐선거 다 조작했죠. 윤 대통령 등장하고 한 달이 실시됐던 6월 10일 지방선거 다 조작했죠. 제야 H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난 10년간 여러분 선거를 다 조사해 보니까 2012년부터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동일한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를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게 팩트인데 그걸 전부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선관위 무슨 서울법대 나온 선관위 누굽니까? 뭐 위원장이 아니고 부위원장입니까? 선관위 사무총장 이제 이름도 내가 다루지 않은 이름도 다 까먹어버렸는데 나중에는 옛날에는 훤했는데 서울법대 나와 이름 다 판사하시는 분이 일체 그런 거 없다. 지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전투표함을 경찰관을 시켜가 쫄쫄 따라다니겠다. 한동훈 후보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기필코 관철시키겠다. 본인은 여러분 사전투표하고 대통령 사전투표하고 나라가 전부가 다 거짓말인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다 이제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냥 완전히 핫빠진 겁니다. 그냥 명물이 아니고 그냥 식물정부도 아니고 그냥 맹탕정부가 돼버린 겁니다. 전부가 다 여러분들 거짓말하고도 뻔뻔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7월 23일 여러분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 그 정직한 선거였습니까? 나는 정직한 선거처럼 안 보이거든요. 제 이야기의 요지는 야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거짓말 천국이 돼버렸냐. 거짓말을 좀 적당히 해야지. 전부가 다 이런 거짓말의 일종의 사기지 않습니까? 공직자들이 다 여러분들 거짓말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국민 앞에 나서 가지고 정의가 어떠니 자유가 어떠니 민주가 어떠니 떠드니까 구역질이 나지 않습니까? 저런 인간들 밑에 지배를 받고 내가 살아야 되냐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 결과로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의료 사태를 가지고 와구와하지만 이제 앞으로 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지겠냐 이야기예요. 전부가 다 입을 다물었으니까 이제 선거가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그래도 이런 대들기라고 하죠. 순치된 한국 사람들은 대들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자기 것만 챙기고 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나라가 됐는데 이제 그거 마치고 이런 사회적 이슈는 좀 안 다루려고 했는데 또 보니까 의료 사태 거짓말 하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이 그냥 DNA 유전자처럼 그렇게 묻어가지고 후기 조선이야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세월이 여러분들 건국이 되고 80년이 다 돼가는데 이렇게 어렵게 돼버린 겁니다. 이제 윤 대통령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거부권 항상 할 수 있겠죠. 의료 사태도 결국은 거짓말이 여러분들 핵심이지 않습니까? 반일 종족주의를 여러분들 쓴 서울대학교 이영훈 교수님 경제사학에서 이런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죠. 그게 여러분들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딱 열면은 프롤로그 시작이 거짓말의 나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영훈 교수님 아마 연배가 저보다 한 몇 년 위일 거예요. 지금 한 70 가까이 됐을 겁니다. 거짓말의 나라. 그 밑에 이런 첫 문장이 거짓말하는 국가. 한국의 거짓말 문화는 국제적으로 널리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렇게 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연배 분이 글을 쓰실 때 전후를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프롤로그 시작이 거짓말의 나라. 위안부 문제도 얼마나 거짓말합니까? 그때 얼마나 살기가 다들 어려웠습니까? 북해도를 다 끌려갔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북해도 예름 탄광에 다 끌려간 게 아니에요. 워낙 살기가 힘들었으니까. 이번에 여러분 사건도 의료 사태도 제가 의료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한 것은 나라의 지도층이 전부가 다 거짓말이 그냥 생활화되어 있는 겁니다. 습관화. 그리고 거짓말 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미안해하지도 않고 더더욱 사과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젊은 의사들이나 의사 후보생들이 뻔히 그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가 옳다라고 주장하니까 어떻게 이런 신뢰를 얻겠습니까? 돌아와요 부산항 돌아와요 전공의를 100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와요 부산항 돌아와요 의대생 100번 여러분들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눈에는 완전히 맛이 간 꼰대들일 겁니다. 거짓말쟁이 꼰대들. 나도 창피합니다. 1960년생들이 이런 저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나는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죠. 왜? 나이가 있으니까 저도 때가 묻었으니까. 뭐 거짓말을 저렇게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황당하게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젊은 의사들은 일단 수재들이지 않습니까? 착실한 사람들이고 착실하지 않으면 의대를 어떻게 갑니까? 의과대학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의사들이 뭐 특별하냐 이렇게 하지만 공부 잘하는 거 그거 엄청난 능력이고 엄청난 자제력이 없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2 고3 고1 때 한참 피가 이름듯 이 끓는 그 시기에 책상 맡에 앉아서 이런 꾸준히 공부할 정도 되면은 그 사람이 인성이 뭐를 떠나가지고 확실히 자기 통제력이나 열심히 하는 능력은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의과 공부가 얼마나 여러분들 치열합니까? 때려치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급이 돼가지고 그걸 견뎌낸 겁니다. 그러면 어떻든 여러분들 확실한 거는 착실하게 뭔가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공부를 해온 겁니까? 그 사람들은 문과생들처럼 그렇게 뭡니까 짱구를 굴리나 그런 게 아니고 과학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수학을.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생물을.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화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일이지 일이 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정치 검사는 피의자를 데려다 놓고 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의사나 전공이나 의대생들은 이런 일이지 일이 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일을 이로 만들어 놓고 이라고 주장하니까 젊은 의사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완전히 맛이 간 꼰대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완전히 맛이 간 시퍼런 여러분들 민방위복 입은 꼰대네 이렇게 생각할 거랍니다. 얼마나 내가 창피한 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줄 모르겠어요. 최소한 나는 이번에 시퍼런 민방위복 입고 여러분들 폼 잡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야 최소한 나는 저렇게 무대뽀로 마구 거짓말하는 어른은 안 돼야겠다는 겁니다. 그래 조용히 사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가지 않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부끄러움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람이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말과 글로 이런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진짜 말과 글로서 담아낼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지저분한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영훈 선생이 어떻게 하면 이제는 거짓말하는 국민, 거짓말의 나라, 위안부 사태를 여러분들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도 기가 차니까 거기도 거짓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닙니까? 한국의 역사 속에 등장하던 무슨 4.3 사건도 그렇고 그 사건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한국인을 비하하자는 게 아니고 좀 빼저린 그냥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좀 나아질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내가 옛날에 여러분들 강의를 엄청나게 많이 다녔는데 삼성그룹의 이런 연수원에 이런 데를 가면은 여기는 돈을 안 빼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광급공사들이 있죠. 뭐 시, 군, 도청 이런 데 이름 가면은 내 눈에 어떻게 보이냐. 건물부터 시작해서 이름들 뭐죠. 도로 정비 작업부터 시작해 전부가 뭡니까 다 돈을 빼먹은 게 눈에 훤히 보이는 겁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겁니다. 미국 여행을 해가지고 이름들 할 때 무슨 인포메이션 센터 같은 데 보면은 돈을 빼먹은 흔적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왜? 여물게 지었으니까. 전부가 돈을 빼먹은 겁니다. 완공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뭐 주차장이 뭡니까 그냥 야단 접힌다. 좌우가 달라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거짓말을. 제 이야기 요지는 한 분께서 의료계약과 반일 종교 연결은 지나치다고 하시는데 두 가지가 거짓말하고 만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자, 여러분들 오늘 아무튼 간에 한국인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은 뭐 정평이 나 있는 거고 하나도 바뀔 게 없으니까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 거짓말 하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다음 2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나가기 전에 제가 간구 하나 드리고 이제 출판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여러분 이 이름 없이 삐도 없이 이 책은 우리가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19세기 말엽 정도 한국에 들어올 때는 대개 나이가 20대였습니다. 여성이 참 많았습니다. 이분들의 기록을 좀 남겨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 가지고 이 이름 없이 삐도 없이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것 빚을 지지 않는 게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미국 선교사들 또 미국의 기독교인들 도움을 많이 받았죠. 굉장히 감동적으로 쓴 책이니까 여러분께서 여유가 좀 있으시면은 이름 없이 삐도 없이를 한번 구매하셔 가지고 여름에 읽어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걸어온 길뿐만 아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대부분 주요 인물들이 다 정리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하던 당시에 이런 미국 선교사들이 어떤 도움을 줬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이거하고 함께 제가 애리조나 답사기 단순한 여행서가 아니고 여행기 행식을 빌렸지만 미국의 남서부주의 아주 독특한 애리조나주의 여러 곳을 이렇게 탐방한 그런 기록물들을 정리한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일단 일부를 정리하고 여기 보시게 되면